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6장의 후반부를 다룰 텐데요. 지식과 실존이라는 제목의 제6장 후반부 중에서 실존애로의 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수한 실존에 도달하는 단 하나의 길이 있고, 그래서 신비론자들은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길은 본질들의 부정을 통해 어떤 실존하는 무임, 이라는 미칠 듯한 경험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케르케고르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실존하는 무임, 실존이 알려질 수 없는 가지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무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일은 한때 아우구스티누스 보나벤투라 존도 크로스를 인도하여서 모든 본질들을 전혀 상실하지 않고 극복함을 통해 스스로는 본질들을 넘어서지만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공통된 근원에 도달하게 한 길이다. 절망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 그러한 한 경험의 보상이고, 그래서 철학 혼자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참이다. 종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철학자들 중에 신비론자들, 한때 신비론자였던 사람들이 아구스티누스 보나벤투라 존도 크로스가 언급됐네요. 모든 공통된 근원이라는 건 신을 가리키죠. 근데 신은 실존을 자신의 본질로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적인 이데아들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질이 부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신비론자들에게는. 현대의 실존주의는 실존에 관한 물음들을 물은 점에서는 옳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당연히 그것의 기본적인 오류가 실존들의 원인을 위해 존재를 살펴보는 대신에 실존들에게 자신들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문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존들의 원인을 위해 존재를 살펴본다.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이때 존재는 본질과 실존의 복합인데요. 본질의 원인도 신, 실존의 원인도 신, 그러면 본질과 실존의 복합체인 존재의 원인도 신이겠지요. 아마 이런 의미로서 존재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결국 실존주의는 실존을 발견하지 않았다. 실존주의의 유일한 형이상학적 발견은 만약 무임이 실존의 가지성의 유일한 원리로 남는다면 어떻게 실존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실존은 가지적이지 않은 것이죠. 가지성의 측면에서 무인 것이 실존이네요. 그것을 실존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는 무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임이 실존의 가지성의 유일한 원리로 남는다면 실존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의미가 없겠죠. 심지어 존재에 관한 단순한 파악조차도 하나의 판단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있냐 없냐, 이게 단순한 파악이죠. 있다고 파악하느냐 없다고 파악하느냐. 하나의 존재는 하나의 있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는 이 있음을 갖고 있는 것 전체를 수식하는 관사입니다. 앞에 있는 있음만을 수식하는 관사는 아니고요. 우리는 실존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 경험하는 것 이상을 행한다. 우리는 현실적 존재에 관한 어떤 실존 판단을 통해서라도 실존을 안다. 하나의 판단함의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판단함에 대한 고전적 정의, 그 두 개의 객관적 개념들을 하나의 연계사에 의해 연결하는 것이라는 정의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판단함은 X가 있다라는 실존 판단인데 이것은 하나의 주관이 실존함의 본질 초월적인 현실을 발휘한다는 것을 긍정한다. 실존이 본질을 초월하는 현실을 발휘한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 실존함의 현실 이런 표현을 했죠. 주어가 주관이고네요. 하나의 주관이 실존함의 본질 초월적인 현실, 실존함의 현실은 본질을 초월하는 현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실존 판단이다. 존재는 있다라는 명제는 따라서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에 기초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 존재는 존재이다라는 귀속적 명제로 전개된 것으로서 서술적 또는 수로적 명제로 전개된 것으로서 그것은 모든 추상적 지식의 최고의 법칙을 그러나 또한 모든 인식들 중 가장 형식적인 법칙을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 중 가장 공허한 법칙을 산출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도 있었죠. 파르메니데스가 그랬고 헤겔이 그랬고 존재는 존재이다 라는 사유를 통해서 형이상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파르메니데스와 헤겔이 모두 옳다. 존재는 예. 그러나 존재는 있다는 것은 매우 다른 어떤 것을 곧 존재가 그 자신의 있다의 덕으로 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것은 모든 형이상학적 진리들 중에서 비록 가장 일반적인 진리일지라도 그러나 가장 충실한 진리가 된다. 존재는 있다. 그렇죠. 존재는 실존하는 본질이니까요. 실존하는 본질이 실존한다는 것은 참이죠. 그리고 본질을 포함하니까 공허하지 않고 실존을 포함하니까 실제적이고 그래서 충실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순수한 사유의 불가능성인데요. 당연히 물어질 수도 있는 것은 실제적 지식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의 현실을 정립함에 의해 실제적 지식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그러한 한 현실에 대한 인정은 너무나도 분명한 실천적 기결들을 갖는 무한히 많은 사변적 오류들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한 현실, 하나의 현실, 이게 실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의 현실, 즉 실존을 정립함에 의해 실제적 지식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러한 현실, 즉 실존에 대한 인정은 무한히 많은 사변적 오류들, 즉 본질형 이상 또는 실체형 이상들의 오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경험 속에서 순수한 자기존속적 본질들과 같은 것들은 없고 그래서 사람 자신도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 형상들과 진료, 실체들과 우연자들은 상호적인 규정들의 현실적 복합체들 속에서 동시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몸과 마음, 형상과 진료, 실체들과 우연자들의 복합체, 그게 존재이다. 그게 실제이다. 각각의 구체적 본질은 몇 개의 상이한 본질들을 분유하고 있는 것이고 예컨대 우리는 인간이지만 동물이고 생물이고
그러면 인간이라는 본질, 동물이라는 본질, 생물이라는 본질을 개개의 사람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상이한 본질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부터는 어떻게 그것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네요. 인간이라는 본질, 동물이라는 본질, 생물이라는 본질이 서로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 것이냐. 실존은 본질들이 촉매이고 실존 자체가 본질들의 계열보다 고차적인 계열 속의 현실이기 때문에 실존은 그것들을 함께 용해하여 하나의 단일한 존재의 통일성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형상과 진료, 실체들과 우연자들이 융합될 수 있는 것은 실존 덕분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실존이 존재 내에서 존재의 구성 요소들을 용해하여 통일시키고 있는 것이네요. 초월로서의 본질입니다. 본질에 대한 실존의 초월을 간과했기 때문에 본질주의는 기묘한 환영을 마음에 품어 안는데 곧 하나의 존재는 있기 위해서 적어도 가능적이어야만 하므로 존재의 뿌리는 그것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는 환영이다. 존재의 뿌리는 존재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것이 환영이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가능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가능성은 여러 의미를 지닌 낱말이다. 그런데 존재의 가능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질의 가능성이나 실존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가능성이 본질에 대해, 실존에 대해, 그리고 존재에 대해 말해질 수 있네요. 우선 첫째로 가능성은 우선 하나의 본질 속에서의 내적 모순의 단순한 부재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본질의 가능성이 되겠네요. 둥근 사각형은 하나의 본질이 될 수 없죠. 내적 모순을 지닌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본질들의 모든 비모순적인 조합들이 동등하게 가능적이지만 그러나 그것들 중에 어떤 조합도 다른 조합보다 한 걸음 더 자신의 현실화에 가까이 있지 않다. 그 어떤 것도 본질들의 비모순적인 조합 중에 어떤 것도 더 현실화에 실존에 가까이 있지는 않다고 했고요. 둘째로 가능성은 또한 하나의 본질이 충실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본질이 현실적으로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질이 현실적으로 실존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실존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네요. 본질의 실존의 가능성이네요. 그러한 가능자들은 스콜라 학파가 실존에 가장 근접한 잠재의 조건, 잠재성, 잠재성, 포텐시의 조건이라고 불렀던 조건 속에 있다. 그러면 실존할 잠재성, 실존할 잠재력의 조건이라고 불렀을 그런 조건 속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순수한 추상적 가능성으로 남는다. 실존의 가능성도 여전히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물의 본질의 가능성은 사물의 실존의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만약 우리가 사물의 본질의 가능성이 요구하는 조건들 가운데서 사물의 원인의 실존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다. 복잡하게 쓰여졌어요. 풀이해 보면요. 사물의 원인이 실존한다는 것을 사물의 본질의 가능 조건들에 추가한다고 해도 사물의 본질이 곧바로 창조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창조될 것으로 선택되어 있을 뿐
실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성의 관점에서. 이때에는 사물의 실존의 가능성이 성립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물이 실존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이해됩니다. 사물의 실존의 가능성과 사물의 본질의 가능성이 있는데 사물의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을 이 본질의 가능성에 추가하면 그러면 이 사물의 본질의 원인에 의해서 이 사물의 본질이 실존할 가능성을 갖게는 되지만 곧바로 실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집어넣는다면 원인의 존재는 왜 가능자가 하나의 가능적 존재의 이유이다. 모든 존재는 존재로부터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다른 한 존재로부터 곧 하나의 가능자가 아닌 하나의 실존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존재는 존재로부터 이 말은 실존하는 형상은 실존하는 형상으로부터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존이 배제된 형상으로부터 다른 형상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의 가능자가 아닌 하나의 실존자로부터 실존하는 형상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네요. 한 존재가요. 본질들의 실존적 현실화보다 앞선 충실히 규정된 본질들 같은 것은 없다. 본질들의 실존적 현실화, 이것이 곧 충실히 규정된 본질들이라는 것이네요. 충실히 규정된 본질이 선행하고 그 본질들의 실존적 현실화가 후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들의 실존적 현실화가 곧 충실히 규정된 본질들이다 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들의 존재, 즉 가능적 존재는 본질들의 규정의 충만성, 이것을 실존으로 이해했어요. 이것을 위한 하나의 필연적 전제 조건이다. 이것은 인간의 삶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작품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마테이 순환이라는 음악을 바흐가 작곡했는데요. 바흐라는 한 사람이 있자마자 마테이 순환은 하나의 가능적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것의 규정들의 충만성을 획득하기 위해 생성되어야만 했으며 그래서 바흐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작곡했을 때 자신의 충만성, 자신의 규정들의 충만성을 지닌 것으로 생성되었다. 여기서 그것은 자신의 규정들의 충만성을 획득하기 위해 충만성의 실존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생성되어져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품들은 규정적인 가능자들로 되게 하는 인간의 작품들을 규정적인 또는 일정한 가능자들로 되게 하는 1차적 원인은 바로 예술가의 실존이다. 바흐의 실존이다. 여기서 위에서 가능자가 두 개 언급됐는데요. 한 사람이 있자마자 성립되는 가능적 존재가 있고요. 작곡한 후에 성립하는 가능자가 있어요. 실존하는 가능자가 된 거죠. 작곡했을 때는. 그 점을 구별해서 생각하면 이런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악가의 탄생과 더불어 성립하는 가능적 음악작품이라는 무규정적 가능자와 음악가의
여기 음악가가 이렇게 되겠죠. 음악가가 작곡해낸 실존적 음악 작품 속에 규정적 가능자가 있는데 참된 의미의 가능자는 후자이다. 우리는 여러 개의 음악이 한 음악가의 탄생과 더불어 그 음악가에 관련된 여러 개의 음악이 가능적으로 존재한다. 가능적인 존재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실제로 작곡된 작품이 현실적 가능자이고 이 작품 자체는 다양한 규정성을 갖고 있으니까 실존적 가능자는 실존적인 규정적 가능자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가능적 존재들의 본질들이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 현실적 존재들로 될 그런 현실에서 떨어진 채로 하나의 신비적인 마음에 의해 영원히 파악되어 있는 듯이 모든 것이 돌아간다. 본질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본질주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될 때 실존은 본질들의 구체적 규정 속에 끼어들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실존은 본질들의 구체적 규정 속에 끼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질성이 보기에는. 그래서 충실한 규정, 규정들의 충만성을 이룩하는 것이 실존일 수 있는데요. 본질주의는 실존은 본질들의 구멍,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가능 근거로서의 실존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적어도 토마스의 존재 형이상학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존재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음이 있기 때문이다. 존재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음, 에세라고 적고 투비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의미상 실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존재의 있음은 그 존재의 신적인 이데아 속에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존재의 있음은 그 존재의 신적인 이데아, 신의 마음속에 신적인 이데아가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그 다음에 존재의 있음은, 존재의 실존은 그 존재의 신적인 이데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신적인 이데아도 에세를 갖고 있는 것,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신적인 이데아도 신 안에서 자신의 실존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존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존재는 신적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뿐만 아니라 신적인 이데아가 갖고 있는 실존도 모방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상이한 사물들이 상이한 이유는 그것들이 상이한 방식으로 신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말한 신적인 이데아를 염두에 둔다면 여기서 말한 신은 신적인 이데아와 이것의 근거인 있음, 그러니까 신이 이 두 가지를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신이 신적인 이데아와 신적인 이데아의 있음을 보증해 줘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방한다는 것은 곧 이들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신을 모방한다.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무한히 많은 가능적 피조물들 가운데서 어떤 이데아들이 창조되어야 할지를 확정하는 것은 신적인 의지이다. 그래서 그러한 즉 창조될 이데아들은 피조물들의 이데아들로서 신 속에 확정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것들은 신적인 의지라는 하나의 규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피조물들이 그것들을 따라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일 뿐 아니라 바로 그런 피조물들의 형성자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또 형상이 형상을 낳는다고 했고요. 그 부동의 원동자 또는 제1의 운동자가 형상을 낳는 것으로서 형상들의 형상자, 형상들의 형성자라고 불려졌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토마스에 와서는 신적인 이데아들로 바뀌었네요. 신적인 이데아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다른 형상을 낳는 형상들에 대한 상응하는 용어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물의 유사성, 이것이 신적인 이데아를 가리키는 말로 보이고요. 한 사물이 신적인 이데아와 유사하지요. 그래서 신과도 유사하지요. 신적인 이데아의 있음을 닮았고 모방했고, 그것은 신의 있음을 모방한 것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한 사물의 유사성이 신 안에 있다. 신적인 이데아가 신 안에 있다는 것은 사물이 신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신적인 이데아를 통해 있음, 실존을 분유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좀 애매하죠? 한 사물의 유사성, 신적인 이데아와의 유사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사성 자체가 신적인 이데아이고 신적인 이데아가 유사성 자체인 것으로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네요. 실존은 사물들 안에서보다 신 안에서 무한하게 더욱더 본질들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본질들의 뿌리이다. 실존이 본질들의 뿌리이다라고 했어요. 본질을 본질이게 하는 것은 실존이라는 것이네요. 본질도 현실이지만 본질이라는 현실을 현실화하는 것은 실존이라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두 종류로 말해져요. 본질의 현실과 실존의 현실인데, 실존의 현실이 본질을 현실화시켜요. 그렇다면 본질들의 뿌리가 실존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적인 이데아에 있어도 신적인 이데아를 신적인 이데아에게 해주는 것은 있음이겠죠. 신적인 이데아가 신으로부터 분유하고 있는 있음이 신적인 이데아를 신적인 이데아에게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사물 안에서도 사물의 본질을 그 본질이게 해주는 것은 사물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실존이 최고의 원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존재가 최고의 원리, 제일의 원리라고 했는데, 존재 내에서 계열을 따졌을 때 실존의 계열이 본질의 계열보다 앞선다, 우선한다, 우월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겠네요. 다른 몇몇 철학들은 봄에 의지한다,
몇몇 철학자들은 가정에 의지하나 몇몇 철학자들은 봄에 의지한다. 실존을 포함한 존재, 실존을 포함한 본질을 보는 것, 그것에 의지하는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존재에 대한 위에서 정의된 개념화로부터 자연히 따라 나오는 철학은, 즉 토미즘은 봄에 의존한다. 수년에 걸친 수학적 사변이 지식으로 되는 때가 인위적으로나 우연적으로 그 사변의 결과들이 어느 시점에서의 거의 즉각적인 감각지각, 즉 봄에 의해 긍정되고 나서라는 것이다. 봄에 의해서 지식이 확정된다는 그 사실을 형이상학을 포함해서 철학 자체도 인정하고 같은 법칙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존하는 본질을 봄에 의거한 철학, 그것이 중요하고요. 철학은 하나의 체계로 될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체계가 되면 과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체계적 사유는 궁극적으로 가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네요. 그러나 지식으로서의 철학은 존재에 의존해야만 하고 존재를 보아야 하고 실존하는 본질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을 남겨뒀는데요. 잠깐 볼까요? 실존을 회복한 형이상학의 의, 그것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